이것 때문에 엔화는 쓰레기가 된다. 이거 이야. 뭐잖아. 이게 쓰레기가 된다 하면 그러게 되겠네요, 진짜. 되겠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명찬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셀프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옹달 책방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 시청자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제 전공은요, 일본 외교 안보, 이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국제 정치가 제 전공이고요. 일본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때 또 제가 또 차가 있어서 한 2년 동안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본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밝지 않나. 뭐 보통 박사학위 하면서 그 지역에 한 10년씩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네. 저는 막 10년 살면서 곳곳에 다 다녀보고 해서 물론 제가 유학할 때는 굉장히 일본이 뭐 풍족할 때였죠. 그때가 뭐 최고점이었을 때니까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니까 그때는 뭐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그대로 보여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느꼈던 일본이 지금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나 아마 그 부분이 핵심 요지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박사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또 신문 미디어 같은 거 보면은 좀 일본 경제가 그래도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웅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지금 네.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왜냐하면 어디 가나 다 그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몇시몇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 그 일본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네. 뉴스로 이렇게 접하기는 하는데 네. 뭐 일본 도쿄에 뭐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잘 어. 되나 보다 소득이 생기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주가도 엄청 올라갔다 그러고 네. 부동산 가격도 네.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버블 때까지는 아니지만 주가는 사실 뭐 버블 때치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호황이 아니냐,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제 주식이 왜 그렇게 호황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뭐 간단하게만 짚어봐도 그게요, 주식 투자하는 게 첫째, 엔저 때문에. 엔저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싸게 느껴져요. 네. 그게 주로 투자를 하냐면은 해외에서 투자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투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은 엔저니까 일단 주식이 싸 보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엔고로 갈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엔고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0엔 1달러당 150엔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럼 1달러치를 샀다 치면 150엔인데 네. 이게 엔고로 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150엔이면 1.2달러라든가 네. 1.3달러라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벌써 20% 30% 그렇죠. 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그나마 좋은 건 뭐냐니까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장비 쪽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엄청 짓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 소재와 장비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소재 장비 관련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대박이 났죠. 그게 지금 사실상 끌어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을. 네. 그러니까 그것 부분하고 해외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일본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기업들의 펀디멘털이 좋아져 가지고 산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올랐다 해도
일본의 경제적인 번영을 뭐랄까 새롭게 융성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결국 이제 주식이 오른다 합시다. 그럼 오르면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나요? 투자가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 투자들이 다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투자해 준 돈이 자기 기업의 자금 융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 소수 대기업에 주로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일본이 엔저 때문에 대기업은 살판났어요. 거기 이제 직원들도 전체 직원의 노동자의 한 30% 가까이가 대기업에 종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임금도 5.28% 올렸어요. 네. 지금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은 괜찮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인데 이제 거기만 벗어나면 중소기업이 지금 사실은 기업 수는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99.7이요? 99.7% 중소기업이에요. 그 0.3%의 대기업이 전체 그 노동자의 30% 가까이를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70% 정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임금이 거의 안 올랐어요. 임금이 안 오르는데 어땠습니까? 물가는 최근에 어땠습니까? 올랐죠. 많이 올랐죠. 30년 동안 물가 안 오르다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4%까지 올라갔다가 3%대 지금은 이제 약간 2%, 3%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 정도 되니까 임금이 그렇게 안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건. 그렇죠. 22개월 가까이 지금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금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네. 엔저로 인해 가지고 해외 여행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라든가 주식이 저렇게 올랐으니까 내한테 뭐 엄청나게 뭐 이익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박사님, 네. 그 BOJ가요. 네. 19일 날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그 마이너스 금리하고 YCC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큰 결정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런 결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결정인 양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0.1%의 이자율이었던 것을 금리를 네. 폐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소위 말해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좌 예금의 금액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0.1% 해당되는 게 그걸 폐지했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체 그 금액의 5%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폐지했지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걸 폐지하면서 이어서 0.대% 금리도 이제 95%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금리가 최소한 0.1% 정도는 오를 줄 알았거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손 안 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이제 금리를 어떤 형식으로든 올리게 되면은 N고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N저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행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런 거예요. 말장난한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은행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YCC 정책을 철폐한 것도 그냥 언론 플레이에.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금융 정상화로 간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하고 YCC를 폐지했는데, 근데 YCC 폐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설정해가지고 그 선에 넘지 못하도록 일본 은행이 그걸 눌러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까지 이제 올렸다가 지금 실질 그 금리가 0.79인가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장기 금리가.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1% 정도 되면은 일본 은행이 또 국채를 막 사들이고 그걸 이제 조절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명시적인 이 곡선 자체는 폐지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은행이
정상화된 금융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컨트롤 YCC 선이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있는 척을 갑자기 한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전 세계가. 일본 은행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 같은 걸 하니까 선을 그어 가지고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하고 요거하고 없애면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 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 그걸 이제 하나의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뭐냐니까 없앤 것만 없앤 거지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1%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선이 없어졌다고 그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1% 정도 오면은 그게 넘어가면은 또 다른 방법. 그 선이 있는 거와 똑같은 행동을 취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을 이제 뭐 대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정상화로 갈 거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말장난 뭔가 내부에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꿍꿍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엔저가 너무 급격하게 엔저가 되는 걸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지금 보세요. 저것만 보고 지금 저런 행동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엔저를 안 가고 계속 시장이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할 만한 소재가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큰일 날 일만 남은 거죠. 네. 왜? 일본은행이 취할 수 있는 액션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50엔 하던 게 1달러당 150엔 하던 게 152엔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이제 그래서요. 네. 일본의 전설의 딜러라고 하는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지금 참의원 의원이 돼서 이번에 최근에 또 삼성까지 됐더라고요. 국회의원도 하고 과거에는 딜러였어요.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질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온 게 엔화는 모자나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일본은행이 한 게 전부 말장난이고 실제로 일본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엔저를 막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다. 그렇게 최근에 글을 썼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얘기가 딱 들어맞아. 앞으로 들어맞을 거다. 네. 그 사람은 계속 1달러당 200엔, 300엔, 나중에 500엔 가고 그 다음에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그 약간 극단적으로 보면 막 터키 리라와 막 이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 아르헨티나 페소하고 터키 리라하고 같은 부류에 지금 그래요. 저기 저 도이츠뱅크 있죠. 네. 거기에서 엔화를 그 카테고리에다 넣었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와. 일본이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엔화라는 게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박사님 왜 이렇게 엔저가 궁극적인 원인이 그렇죠.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내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그 엔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요. 엔저는 두 가지 요인 있잖아요. 금리 차 때문에 각국의 금리 차가 심하면은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제로 금리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달러는 급작스럽게 5.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폭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면은 그냥 이자가 최소한 5%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빌릴 때 예를 들어서 1% 이하로 빌린다 치면은 1% 빌려도 칩시다.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5.5%라 그럼 4.5%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앵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제 용어로 앵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이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일본에 주로 이제 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복부인 같은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우리 명칭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여전히 5.5%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엔저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멘텀으로서는 네. 엔저로 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그나마 150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미국의 그 달러 금리가 올해 내로 곧 내려갈 거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FRD에서 맞아요. 원래 뭐 3번 정도는 뭐 인하할 거다 내린다. 근데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여름에 내린다 그랬더니 어젠가 뭐 이제 가을쯤에는 한번 내릴 거라고 그런 얘기했죠. 맞아요. 이제 이 얘기가 또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네.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차가 계속 갈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저로 갈 요소가 상당히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경상수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은 자국의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달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달러를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달러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엔화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무역 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일본이 과거에는 만년 흑자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엔화는 막 강세였다고요. 준기축통화라고 그럴 정도로. 네. 그러는데 최근 이제 계속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많아요. 무역 적자로 계속 가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무역은 적자인데 그렇지만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흑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해외 투자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의 대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엔고였을 때 해외에다 공장을 다 지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생산 코스트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투자를 했거든요. 네.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저가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내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거의 안 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수출하는 대기업이 수출이 엄청 늘어야 되는데 왜 안 느냐? 이미 공장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물품들 해외를 다 이미 거의 다 이젠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되면서 지금 일본이 경제가 황이다고 하는 거 대기업들이 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 자회사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국내로 가지고 오면은 국내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투자했던 것 중에 3분의 1만 들어오고 네. 돈이 재투자되거나 안 들어와요 돈이.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구조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적자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더 필요해지고 엔은 덜 필요해지는 거니까 이게 이 차가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럼 국내 상황은 계속 달러 부족이겠네요. 달러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큰 문제라는. 그래서 엔저가 될 가능성이 이게 상당히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건 뭐냐? 네. 최근에 이제 이 일본의 주식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대황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니까 지금 사실 일본의 가계 자산은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베이비붐 소위 옛날에 그때 잘 나갔을 때 그때 막 경제 활동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네. 지금 60, 70대 60대 80대 이런 분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길 동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맡겨요? 장롱 속에. 그래요? 일본은 유명해요. 그래요? 장롱에다가 현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왜냐? 물가도 떨어지니까. 거기에다 놔두면 오히려 이게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맡길 이유가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와. 그 현금 보유라는 거예요. 장롱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엔화를 찍어냈잖아요. 네. 진짜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니까 한 30년 사이에 최근 한 30년 사이에 GDP의 15배 정도를 찍어냈어요. 근데 달러는 어느 정도냐? 2.5배 정도 찍어냈어요. 그래요? 네. 엔화를 훨씬 많이 찍어냈네요. 그러니까 엔저로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본질적인 엔저로 가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엔화는 쓰레기가 된다. 이거 뭐잖아. 이게 쓰레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러게 되겠네요. 진짜. 되겠죠. 네. 15배를 찍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와, 근데 그 돈이 또 장롱으로 그 장롱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장롱 속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중에 안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이 참 묘하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을 좀 투자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비과세 제도를 그게 니사를 했어요. NISA, 니사, 소액 주주 비과세 제도. 네. 이게 있었는데 과거에도 있었는데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앞에 새로 신자, 신니사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과세에 거의 때리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뭐 금액을 많이 투자해도 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왕창 풀었어요 규제를.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7조에서 9조엔 정도의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네. 근데 그 돈이 그 중에서 60% 정도가 해외 투자한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미국 주식 이런 거. 네, 미국 주식에. 자, 네. 여기서 놀라운 게 미국 주식 사는 건 어떻게 돼?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을 또 엔저 요인이 여기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엔저 요인은 계속 쌓이는데 엔고로 갈 만한 소재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엔고로 갈 수 있는 것은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지금 이제 물가는 왜 오르느냐? 물가가 왜 오르겠어요? 그동안 물가가 안 오르는데 수입 물품이 수입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엔저로 갔는데 그 엔저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1달러를 100엔, 110엔 주면은 에너지 1달러 가격이면 사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150엔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20, 30%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나 원자재가 들어오면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많이 그게 공장에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원가가 엄청 올랐는데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본물 터지듯이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가격을 못 올렸어요. 왜냐? 10엔만 올려도 일본 국민들이 저 물건 안 산다 그러고 막 그 SNS에서 집중 공격을 가요. 저 블랙 기업이다, 악덕 기업이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도 쉽게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그 엔저와 그 에너지 물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좀 중동 전쟁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겹치는 바람에 네. 해외 원자재 가격이 폭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엔저하고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그 원자재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야 되니까 이게 가격이 안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까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데 조금씩이라도 이게 4%, 2%, 4%막 4%까지 올라갔다가 3%, 그 2년 가까이를 이러고서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임금 올려달라고 해야지. 그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임금은 중소기업은 임금을 못 올려줘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재료비는 폭등했는데 이게 물가를 올리면 그게 많이 팔리느냐 이거예요. 네. 많이 팔려야지 거기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직원들 임금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순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는데 임금은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일본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 없잖아요. 중소기업들은. 근데 대기업들은 방금 말했잖아요. 엔저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 돈 벌어서 국내로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20, 30% 정도의 뭡니까 재정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5.8%, 5.8%, 5.28%는 올려주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40% 올려줬어요. 진짜요? 네. 야, 그렇구나. 대기업들은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일본의 노동자 수의
차지하는 비율이 11%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5.28% 임금을 올려받는 그게 해당되는 노동자가 10%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90%는 임금을 거의 못 올려받는 거예요. 올려더라도 뭐 1~2% 정도. 그 물가보다도 더 낮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전체가 이래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이 정말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금리를 올리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뚜렷한 게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미국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금리 팍 떨어져. 그것만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딱 진짜 전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그거 하나. 미국 경제가 폭망하는 거. 그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거의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그게 당연히 나오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를 엄청 찍어냈죠. 일본 정부가. 빚이 많은 거군요. 빚이 많은 거예요.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려니까 1% 올리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이제 국채를 일본은행이 53%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라의 국채를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금리를 1% 올리잖아요. 이 장기 금리도 1% 올리면은 어쨌든 그 안고 있는 부채 그래서 잠재 손실이라고 그러죠. 그게요. 1% 올리면 28조인가 그 정도의 이자 지불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1%인데. 예. 그게 장기 금리니까 10년 후에 주는 거니까 당장 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단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당장 줘야 될 돈이 그렇죠. 28조잖아요. 이자가. 근데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11조, 12조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야, 그 1% 올리는 순간 일본은행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마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금리를 올린다고 칩시다. 장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28조 정도의 이제 일본말로 후꾸미 손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잠재 손실인데 잠재 손실이 그렇게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 일본 은행을 이 정크 수준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러면 그건 정크 수준이잖아요. 그 일본 은행을 거래 중지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걸 이제 후지마키 씨는 제일 그걸 염려를 해요. 그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근데 단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당장 줘야 될 돈이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죠. 단기 금리는 아예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파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터키처럼 되는 거예요, 리라와처럼.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은행 작년 4월달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후지마키 씨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일본은행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단적인 예가 일본은행 총재는 그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봉급도 엄청 높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그게 옛날에 일본은행에서 성장해 온 사람이나 재무성에서 금융 쪽으로 담당했던 이 관료 번갈아 가면서 총재를 맡았다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교대교대로. 근데 작년 4월 달에는 아무도 안 맡았어요. 진짜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대요. 그렇구나. 2년 전에요. 내년에 총재가 바뀔 텐데 한번 보라고. 일본은행 출신자들이나 재무성 출신자들이나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럴 거다. 예언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달아났다 그래요. 제가 계속 뒤로 어떻게 미룬 건가요? 시한폭탄을. 그 시한폭탄인 거죠, 완전히. 그렇구나. 지금 일본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막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지금 질문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혁신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막 쏟아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고로 가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니까 그 동안에 거의 제로금리로 돈을 마구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적게 들잖아.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덜 됐다는 거예요. 온상에서 키운 화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일본 정부가 길을 잘못 들인 거죠. 그렇군요. 그 한마디로 오야오야하는 뭐랄까 그런 애를 키우면서 사자가 어떻게 키우면 새끼를 막 낙떨어지. 넋두리 막 떨어뜨리고 맞아요. 동물도 그러는데 맞아요. 일본은요. 일본 은행이 기업들을 과보해가지고 원상 속의 화초로 키운 거예요. 중소기업은 더 그렇겠네요. 중소기업은 더하지 정확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거의 정부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61.7%가 이익이 안 남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보조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파산하게 되면 고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이제 지지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아주고 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뿌리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러게요. 어디서 나와요? 전부 빚인 거예요. 또 찍어내고. 돈 찍어내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네. GDP의 265%잖아요. 네. 다 아는 사실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네. 톱이죠, 톱. 전 세계 톱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뭔가 막 사무라이 정신의 이거에서 막 되게 결단력 있고 그런 게 사라진 것 같네요. 그 영화 이렇게 요즘 넷플릭스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쇼군. 쇼군. 네. 라스트 사무라이 혹시 봤어요? 네, 그것도 톰 크루즈.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었던 사무라이는 이미 그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일본의 그 멋진 사무라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전설 속에 사라진 거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 반도체로 넘어가기 전에 좀 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한국 경제도 네. 좀 일본을 닮아간다라고 네. 그런 면이 있나요 지금? 근데 닮아간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우려도 많이 하고 네. 우리도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나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다고 나는 보는 게 뭐냐니까 일본 사회가 왜 저렇게 그러면 침체되어 있느냐, 왜 부가가치가 저렇게 안 올라가고 낮으냐. 네. 결정적인 게 영어하고요. 영어. 디지털화가 안 된 거 두 개를 꼽아요. 네. 영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 우찌꼬머리라 그래요. 그게 뭐라 자기 움츠러드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여행객도 자꾸 줄어들고 유학생도 자꾸 줄어들고 계속 섬으로 이렇게 웅크러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마디로 갈라파고스화 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이게 영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일구동성하는 얘기예요. 한국하고 비교하면요, 한국이 훨씬 영어 실력이 일본보다 한참 높아요. 그 랭킹 같은 거 국제연합에서 맨날 내놓은 랭킹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또 하나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디지털화는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정상급이에요. 한국은. 디지털 정부도 굉장히 순위가 높고 네. 뭐 거의 1등을 여러 번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 보면은 한국은 디지털하고 잘 돼 있다.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사회하고 디지털 사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네. 예를 들기 아주 극적인 예가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 과거에 냉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거의 환자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패권은 이제 가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봤거든요. 그때 막 일본이 막 떠오르는 태양이라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는데 어떻게 냉전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은 꼬라박기 시작하고 미국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인터넷. 인터넷. 한번 보세요. 세계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그 랭킹을 매기잖아요. 보통. 네. 89년도에 냉전이 끝나기 딱 직전에 89년도에 1위부터 20위까지 딱 그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 일본 기업이 14개예요. 진짜요? 그렇게 많았어요? 와. 거기에 미국 기업이 한 2개, 중국 기업이 하나, 뭐 영국 기업이 하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와. 그랬는데 원래 랭킹을 보면은 그 안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50위 안에도 일본 기업 없었어요. 토요타가 53인가 그랬다가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네.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그것 때문에 30몇 위까지 35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럼 50위까지가 딱 토요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과거에는 어땠어요? 20위까지만 해도 14개나 있었는데 네. 왕창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1위에서 50위까지 기업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냐? 전부 디지털, 인터넷. 인터넷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그렇죠. 구글, 페이스북 뭐 전부 다 대부분 다 그거는 어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네. 디지털 사회는. 그게 디지털 사회는 이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0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날로그는 어떠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좀 더 기술을 발전시켜봐야 네. 1.1, 1.2, 많으면 1.3, 1.3이면 해도 엄청 30%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거예요. 기술 그렇죠. 엄청나게 기술 개발했다는 건데, 근데 아날로그 사회가 이거예요. 일본은 완벽하게 아날로그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속하느냐? 일본에 가까우냐? 미국에 가까우냐? 네. 미국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한국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여기 우리 웹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넷플릭스 여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네. 팽창한다고요. 네. 여기서 부가치가 엄청난다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그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최근에도 뭐 영화가 일본은 영화가 꽤 많이 한국에도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단품 영화 한 편이고 하나잖아요. 거기서 멈췄는데 사실 지금 우리 웹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일본 하면 망가가 엄청났잖아요. 네. 전 세계를 석권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웹툰이 오히려 세계에서 더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종이 만화, 다 망가는 다 종이 만화로 했잖아요. 그걸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에다가 싣잖아요. 그럼 거기 사용료는 어디다 주겠어요? 네이버 카카오로. 네이버 카카오로 다 들어가는. 그 지금 요 얘기야. 그 디지털 있잖아요. 디지털에 들어가는 돈이 일본 돈이 최근에요 5.7조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엔저로 가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잖아요. 그게. 근데 그 디지털에 들어가는 디지털 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 그게 계속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역 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네. 해외 기업, 해외 투자한 그 기업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남겨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35조 엔인가 그렇게 네. 수익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랬어? 거기에서 3분의 1만 들어, 한 10조 엔만 들었잖아요. 그 10조 엔 들었는데 방금 이게 디지털이 여기에 적자가 마이너스 5.7조. 그다음에 방금 같이 아까 니사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7조에서 9조 가까이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엔저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그 일본이 참 번역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네, 번역 문화. 해외 지식들 잘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번역 문화 때문에 영어를 더 공부를 안 하고 그랬나 보네요. 정확히. 그 말 그것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 사회에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종이 접합니까? 다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번역 문화도 저널도 잡지도 신문도 전부 막 이러고 있어요. 전부 사양 산업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업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날로그 탈출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탈출 뭐 단층예가 일본에 지방자치제가 발달됐죠. 하여튼 지방자치제가 1741개가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거기에 포맷이 다 달라요. 그래요.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전산상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되고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하나 전국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의 스탬플이잖아요. 일본은 1741개 다 달라요. 포맷이. 이게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엄청난 비효율이 있겠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효율적이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